질문을 제가 그냥 받을게요. 네.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시장을 바꾸는 걸로 이제 비유시공사에서 봤는데요. 사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해종기라고 이야기 들었다가 촛불 혁명의 그 타이밍으로 해서 다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이상 아직 상회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은 한 40% 초반 아마 앞으로 계속 하다가 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다당제에서 결국 버티다 보면 내가 손해볼 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한번 망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계속 우리가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되게 다르듯이 그런 욕심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그 과거부터 봤을 때 유불리를 떠나서 본인이 했던 말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의 입장과 이제 지금 대통령의 입장이 서로 조금 약간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럼 정의당은 민주당의 입장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틀어진 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결국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도 자료나 아니면 뭐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건드려야지만이 좀 국민들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하고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청와대 입장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정의당에서 좀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쪽에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어제 그 3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과 5당 대표들 간에 단판을 좀 지읍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꼭 선거제도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2차 답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가시화가 되면은 당대표들 간의 어떤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럴 때 이제 그 문제를 뭐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홍익표 원내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아니 정의당이 정개특위 굴러가고 있는데 당대표들끼리 단판 짓자고 하면은 정개특위를 패스하자는 거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통령의 일관된 그 의지나 약속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을 완전히 뭐 이렇게 어긋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러면은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 대통령의 요구를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받는 이런 액션, 정치적 액션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인 친구랑 같이 얘기하다가 그 예전에 노회찬 대표께서 그 이 연동형 비례대표들 때문에 말씀하신 걸 많이 들은 적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는 정의당만 좋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 투표한 게 없어지는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이게 옳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는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뽑힐 국회의원을 만약에 비례대표로 하게 되면은 당에서 다 순서를 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찍고 싶은데 국회의원도 믿을 수가 없어. 자기는 그 당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이 정착이 되게 된다면 지금 각 당의 이제 비례 순번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혁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기억해 보시면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한번 결정을 했다가 싹 다 엎어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엎어지면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보통 홀수 번호는 여성에게, 짝수 번호는 남성에게 기호를 부여를 하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당선권이 그때 15번인가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의 여성과 16번의 남성을 바꿔치기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홀수 번호를 배정받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치개혁 과정에서 지방선거 때와 같이 여성 홀수 교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투명한 방법으로 그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당 안의 개혁도 함께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선거 제도는 단순한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혁신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한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당 정치가. 지금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그 정당의 정책과 이념이 뭐냐, 그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느냐, 이것을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뭉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은 보세요. 어느 당에 가야지 다음번에 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당에 가야지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로 움직여요. 제가 지금 인천 송도 지역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 자유한국당 그 비례대표로 구의원 되신 분, 공천받기 바로 직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저쪽 영남 쪽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응? 옷 벗겨보면 저거 빨간 내복 입으신 분들이 파란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선거운동하고 공천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념과 정체성과 상관없이 어떤 당에 가야지 내가 공천받아가지고 배지 한번 달아볼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신념도 철학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제일 요즘 경악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현주 의원이에요.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민주당 개혁 노선에 함께 한다고 하다가 지금 바른미래당 넘어서 이제 저쪽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 내부도 어떤 그 공천 과정이라든가 정당 운영 과정의 혁신과 투명성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저는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도가 100%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소선구제의 단점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제는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역구를 가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셋이서 뛰면 어쨌든 내가 다수자가 돼야 되잖아요. 다수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안티 세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안티 세력을.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분명한 철학과 정책과 가치관이 이제 분명하게 얘기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대자들이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힘을 규합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점도 정당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굉장히 성장하기 어려웠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구의 정당들을 보면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예측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정당은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기서 집권을 하면은 그거 다 때려잡겠구나, 뭐 이런 거라든가, 저 정당은 복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기서 집권하면 세금을 앞으로 더 내야 되겠구나, 이런 예측 가능성들이 다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정치인들은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냥 지역에 가잖아요. 전부 똑같습니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동네 아파트가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례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좀 더 정당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과정들을 앞으로 조금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라면 대표님 네. 비례대표로 하게 되면 제가 뭐 당원에 가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정의당의 특별히 비례대표 이렇게 뭐 눈에 가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뭐 네. 인력을 어디 뭐 영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정의당의 당력이 그렇게 짧은 당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됐던 진보정치의 역사 뿌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민참여당과 같이 기존의 집권정당 안에서 정당 정치를 개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쭉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정의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라운드에 서보지 못해서 문제지 실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면 저는 짠해요. 오히려 가슴이. 내가 아는 저 사람이 국회 국감장에 앉아있으면 저 당의 저 의원보다 10배는 더 잘할 텐데 막 이런 거 생각하면 핫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장관님한테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회를 갖고 국민들 앞에 선보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표님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 시간을 내줘서 그런 분들을 좀 같이 대동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16년 4월달 이전까지 국민들은 이정미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스타도 아니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할지도 다 아무도 몰랐는데 2년 동안 그동안 당에서 쌓아왔던 이제 실력들을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당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민주당에 이제 친한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또래 의원님들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난 사실은 정치 성향은 정의당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의당에 와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자기한테 그런 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아니라 정의당에 오셨을 것 같은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저 당은 아직 힘이 작고 우리나라 선거제도로 놓고 봤을 때 저 당에 가가지고는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선거제도가 뭔가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정의당이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당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게 될 때 아마 굉장히 좋은 분들이 정의당이 앞다퉈 또 오는 날도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님 아까 모두 발언에 그 정의당은 이제 근로자나 뭐 노동자를 이제 근간으로 하는 당으로 알고 있는데 주 이제 12주 평균 52시간이 이제 2018년 9월 13일 날 바뀐 겁니다. 예전에 60시간 했다가.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뭡니까 그 좀 산재 혜택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통계, 금속노동조합에서 통계치가 뇌졸 중하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100명이면 20명밖에 승인을 못 받아요. 근데 그 80명 정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정규직 뭐 이런 분들입니다. 다 건축일하는 사람들, 사회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깐만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4대 검은형 통합할 때 뭐 근로복지공단하고 뭐 고용노동과 건보공단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 실적을 올려가지고 이 취업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경쟁 때문에 웬만한 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근로자를 대표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우리 정의당이 그런 부분을 좀 아마 그쪽 부분에 담당하시면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쪽 부분을 제가 담당 한노이. 그렇습니까? 아주 그냥 한노이에서 진짜 힘듭니다. 혼자서. 상대 승인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정개특위가 지금 11월 20일 때쯤에
출발을 했는데요. 네, 10월. 예. 위촉장 주고 한 게 예, 예. 얼마 됐습니다. 예. 심상정 위원장 자체의 의지나 필요성은 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잖아요. 냉정하게 봐서 가능성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 정치는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하고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는 명언이 있고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될 것 같습니까가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7월 달에 정개특위를 구성한다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섭단체였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노회찬 대표님이 원내대표로 계실 때 5당이 함께 모여서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진행하되 이 일이 그때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6개월을 더 기간 연장을 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사실 노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약속을 헌신처럼 집어 던지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을 저희들이 진짜 너네 그렇게 하면 정말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상정 그 정개특위 위원장을 앉혀놓은 건데 그리고도 7월달에 약속하고도 석 달이 지나서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서 거의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는 마지노선은 내년 4월달이 선거구가 획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역구는 몇 석이고 어떤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확정이 돼서 선거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거를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게 녹음되면 이거 다 작전 나가는 건데 근데 제가 하는 몫은 각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끌어내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개특위 안에서 합의안을 우리 심상정 의원님이 잘 또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사실 시스템으로 만들기보다 바른미래당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현조 의원 이야기했듯이 민주평화당 일부가 민주평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국회의원들 몇 명이 그렇게 빠져나가면은 결국 과거와 같은 그대 양당 제도로 가고자 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지만이 미국처럼 편안하면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들이 서로 국민들은 쥐인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서로 주고받거니 해야지 그쪽은 이미 한번 집권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과거에 그 다당제를 그렇게 주장했던 그걸 꼭 다음 번 총선에도 진짜 더불어 그 정의당이 한 20, 30석이라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게 이 거대 기득권에서 지금 살아남아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이현조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주평화당에서도 겉으로는 지금 불만이 있지만 그 밑에서 또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전라남도 그 광주 지역에서 민주당 깃발을 가지고 또 하든가 영남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깃발만 꽂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그 정계 개편 모임이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제도는 그렇게 있지만은 저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치 개혁이 안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정치 개혁이 그렇게 안 되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정계 개편은 내년 하반기에나 돼서야 움직여질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이현주 의원 개인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현주 의원은 가더라도 최대한 몸값을 올려서 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살 길을 찾는 방식으로 어떤 정계 개편에 몸을 실는 것이지 지금부터 그 흐름이 그 움직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뭐 민주평화당 누구누구 들어온다 할 때 아유 고생했어 이렇게 받아줄 그런 상황도 제 아니고 말씀은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라는 거죠, 양쪽이. 그래서 네네네. 내년 4월달까지 이거 정개특위를 안 해줘도 내년 말까지 되면은 얘네들은 그냥 자중질환해가 나한테 들어올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 시스템을 안 해줘도 정개특위를 안 해줘도 어찌든 약자니까 분열돼가지고 자기 밑으로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이걸 해주면은 또 자기한테 불리이고, 그러니까 해주나 안 해주나.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입장이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해찬 대표도 한번 건드려 보는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이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면 하겠죠. 근데 양쪽이 다 그 당 입장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불리하지가 않은 선국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건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게 그게 좀 정확하게 지금 뭐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한들 지금 이게 결국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이 말방 끄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지 그 정신이 들지 않겠어요? 처음이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 역사상 같은데 그렇게 이 바꾸거나 한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 민주당 집권 여당 만들어주신 유권자들이 나는 몰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 저는 여기 뭐 우리가 촛불 집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수많은 지지자들, 이 정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이 바뀌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그분들이 민주당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당이 지금 다수설을 가지고 뭐 국회를 때려 엎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자리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뭐 민주당 당원들이 계시면 호소도 드리고 뭐 또 국회에 들어가면 의원님들 붙잡아놓고 지금 심상정 의원님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한 명씩 지금 다 만나고 있습니다. 1대1로.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서 이러고 만나고 다니고 심상정은 안에서 국회의원들 한 명씩 다 만나고 다니고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동시켜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계신 분이 또 10명에게 100명에게 이 상황들을 알리고 특히나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과 이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나누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것 위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번 주술 뉴스공장 나오시면 꼭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